네, 다음 주 월요일 연휴가 있어도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은 발 뻗고 쉽게 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올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하루하루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는 기회인가 매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제 상반기가 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의 국내 증시는 어떨지 이번엔 조금 더 긴 시선으로, 큰 시선으로 숲을 바라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네.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말 올해 너무 힘들었다 곡소리가 나는 시장이었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우리 증시를 많이 억누르고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을까? 시장 하락을 주도한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런 여부들이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면 금리를 올리는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외 것들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보다도 더 가파르고 더 강한 긴축을 하다 보니 이런 요인들이 가장 크게 이제 시장을 괴롭히지 않았나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비용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었다라면 역시 약간은 역설적인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사실 큰 피해가 있는 종목들은 별로 없었지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하는 빅테크 관련주들은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한 40%고 실제 60%는 리오프닝 때문에 빠진 경우가 더 컸어요. 실제 우리나라 시장 하락을 놓고 보면 1월 달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 2월 달부터는 미국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나스닥으로 하락했던 원인 중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감염자 숫자가 줄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인터넷을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될까? 네. 우리가 코스닥 코로나 있었을 때 정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한 2년 반 동안 갇혀서 맞아요. 인터넷을 했고 거기에 나왔던 광고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지수 같은 거 1월에 많이 떨어졌지만 네. 2월부터 6월 달까지는 현재 소폭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차별화됐던 요인도 이런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또 뉴욕 증시 특히나 나스닥 증시가 휘청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궁금한 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긴축, 네. 금리 인상, 여기 인플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정말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소비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한 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내리기 때문에 네. 계속 이 높은 물가가 유지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해결은 할 수 있는데 그 해결할 때 우리가 공짜는 없고 네. 그만큼 경기를 헤쳐야 되는 즉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 봉쇄와 같은 요인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게 초장기화됐을 경우 연준이 택할 수 있는 또 우리 한국은행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훼손시켜서 즉 경기를 현재보다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물가만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도 가고 그로 인해서 자산 시장에서도 크게 훼손이 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잡을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현재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 그게 안 된다라면 즉 온 연말까지 현재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또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안 된다면 네. 연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를 훼손시켜서라도 물가를 잡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우리한테 온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정말 큰 거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을 회치느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네. 불안감이 최근에 더 커진 건데 과거 금리 인상 시기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 예전에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보고 하잖아요. 네. 그때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몇 달 빠졌고 다시 몇 달 반등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 봤는데
이전과 좀 똑같은 흐름 보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차별점이 생길까요? 이미 다릅니다. 아, 이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제 성장을 담보로 해서 뜨거운 경기를 식히기 위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인상기에도 지수는 올랐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 금리 인상으로 올라온 절대 금리 수준이 높을 때, 네. 즉 뭐 1%에서 2%였던 금리가 3에서 4% 정도 가서 그 금리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 자체가 생겼을 때 문제가 많이 터졌었는데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하고 다른 차원인 거죠.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을 그렇게 몇 번 하지도 않았고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 0.75%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1% 미만인데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네. 이전과 달리 절대 수준도 문제가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속도의 문제 그리고 너무나도 가파른 어떤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QT라고 해서 시장에 뿌려놨던 돈을 걷어들이는 이것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글로벌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JP 모건의 CEO였었던 다이먼 이분도 네. QT 때문에 혹시 시장에서 많은 태풍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던 걸 보면 네. 현재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퍼펙트 스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금리 인상과는 현재 그 상황과 배경이 다르다. 그리고 예전과 다른 걸 또 하나 꼽아보자면 성장주가 아닐까 싶은데 옛날에는 뭔가 성장주, 가치주가 확연하게 네. 구분이 됐다면 전 아직도 얘가 성장주 같지만 또 저평가면 가치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하반기에는 유독 그 성장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저평가된 성장주들이 많은데 이걸 정말 사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가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성장주가 어떤 성장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성장주라고 하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성장을 이끌었던 인터넷 환경, 즉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더 사용하는 환경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해진 부분, 그래서 비용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자체가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사실 양극화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올라올 경우 추가적인 정부의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종목별로는 반등을 시도할 거고 더 오를 가능성도 높겠지만 이전만큼 순탄한 길을 걷기보다는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 또는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저는 성장을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백악관, NEC라 그래서 백악관 그 경제위원회 위원께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신산업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게 제조업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그린 관련주 또는 새로운 어떤 제조업과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기업이다라고 하면 성장이라는 개념을 기존에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 성장이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는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장주의 그 가격적인 매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플랫폼 성장주보다는 새로운 성장을 찾아보는 게 더 네.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이 두 수급 주체가 중요한데 외국인이 또 환율의 영향을 네. 많이 받잖아요. 최근에 뭐 1288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230원대까지 내렸다가 오늘은 40원대에서 네. 마감이 됐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건지. 우선 네. 그 인플레이션 고점 논란과 더불어서 네. 환율도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 환율이 안정이 되려면 어찌되었던 간에 연준이라는 그 주체가 금리 인상을 현재보다 더 강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때,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에 대한 기대가 점차 더 강화가 되면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다라면 역시 우리가 이번 중국의 봉쇄가 유의미하게 변할 때
중국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전처럼 같은 봉쇄 정책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쇄 정책을 다르게 쓰면 중국 경제에 민감한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화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인데요. 역시 달러라는 주체는 유로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즉 네. 유로가 강세를 띄어야 달러가 약세를 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유럽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경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의미한 해결책을 보이면 사실 제일 수혜를 보는 건 유럽 경기거든요. 이럴 경우는 의외로 강한 원화 강세 또는 달러 약세를 목도할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은 하나하나 사실 기대해야 되는 요인이지 지금 전망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작용할 거냐 여부가 환율을 결정하고 또 이 환율 때문에 또 외국인이 들어오는 역할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긴 한데 요즘 시장이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적절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단언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남은 이 올 한 해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쳐서 나 원금 오면 다 팔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시청자분들 중에 많으시거든요. 하반기 투자 전략 센터장님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 보시는지요? 하반기도 참 쉬운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기울기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반등세 또는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연준이 6월달, 7월달 금리를 올리고 9월까지 가서 금리 인상 다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또 중국 봉쇄와 관련된 이 사건이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다라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연준이 결국은 경기를 훼손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연준이 현재 그때까지는 시간을 벌었지만 그 뒤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손실이 나셨다 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게 맞고 현금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또 그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그래도 완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을 유연하게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전략을 하반기에 펼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이 변수가 큰 변수가 되면서 지금 매일같이 우리의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이 변수가 해결되느냐 해소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투자 전략에도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에 대해서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